가난의 문법이라는 책이 작년 11월 30일에 나왔는데요. 이 책의 전후 사정이 뭔지를 좀 오늘 얘기를 드릴게요. 한국 사회는 선진국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가난한 사람도 많은 선진국이라는 좀 묘한 형태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경제 규모로도 그렇고요. 일종의 사회 규모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상대적인 빈곤율이라고 하는 빈곤율을 나타내는 수치를 볼 때는 OECD 가입 국가 중 전체 6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파란색 선 보이시죠? 파란색 선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은 상태이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빨간색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 맨 끝에. 이게 한국인데요. 지금 한국의 빈곤율은 대략적으로 0.167, 즉 16% 정도, 약 17%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아래에 빨간 선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길게. 세 번째 정도 위치에 있는 이 선 같은 경우는 일본인데요. 일본의 경우는 15.7% 정도, 순위로 치면 한 10위권 정도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북유럽 국가 중 하나는 이제 이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빈곤율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제 이 북유럽 국가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게 지금 맨 아래 보라색의 독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걸 보게 된다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한국의 빈곤율은 좀 높은 나라이죠. 17세 이하의 경우는 한국이 몇 번째일까요? 한국이 17세 이하의 경우는 빈곤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럼 빈곤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다시 18세에서 65세를 살펴볼게요. 18세에서 65세. 흔히 말해서 노동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라고 사회과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인구가 어느 정도 빈곤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 국가의 건강함을 보일 수 있는 지표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국가이다 보니까 이 18세에서 65세 이하 상대적 빈곤율 내에서도 미국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되려 상황이 더 좋습니다. 18세에서 65세 이하가 11.8% 정도예요.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노동 가능 인구의 빈곤은 사실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다만 한국의 문제는 66세 이상을 살펴볼 때 발생하죠. 44%가 빈곤합니다. 만약에 이 수치를 76세로 늘리면은요, 한국의 55% 정도의 노인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상황은 아주 경제 상황이 좋은 선진국인데 그 어떤 세대도 아닌 노인 세대에서 빈곤이 집중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난의 문법이 바뀌었다라고 책 제목이기도 하죠. 이 책 제목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앞에 이런 현실에서 대체 왜 이런 책을, 그리고 왜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나름의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책에도 적혀 있지만 흔히 말해서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하는 심볼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하게 등장해요. 옛날에는 가난하면 그냥 냄새나고 더럽고 혹은 사는 곳이 위험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특징 지을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가난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비가시화된 가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건 일종의 제도 바깥 혹은 경계에서 노동할 때 우리는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인데 과연 그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지점들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흔히 옛날엔 넉마주의가 있고 양아치가 있었어요. 무서운 사람, 더러운 사람, 위험한 사람. 예컨대 이런 사람들을 우범자라고 가둬갔던 형제복지원 같은 혹은 수용시설의 문제도 같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97년 전후로는 홈리스가 일종의 상징이 됐죠. 하지만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언가를 수집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가난은 변해온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가난은 숨어버린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수직으로 가난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제 과거들을 하나씩 좀 가볍게 살펴볼게요. 예전엔 지금 사진에서 보였듯이
청계천 같은 곳 혹은 천 주변에 토막집이라고 하는 혹은 판잣집이라고 하는 걸 짓고 살았어요. 거기서도 못 사는 사람은 지금 왼쪽 사진에서처럼 천막을 짓고 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풍경들은 1975년 재개발을 기점으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예전에 봤던 달동네로 가게 돼요. 그리고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주거지 자체는 이제 가난을 상징하는 표식이 안 돼요. 아주 일부의 홈리스들이 역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난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절대적인 가난은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됐죠. 최소한 지금 동자동 같은 곳에 있는 집들처럼, 쪽방촌처럼 사실 가난이라고 하는 건 더 숨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폐지 수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역사가 있는 일입니다. 사실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를 돌리는 방법이었죠. 사실 한국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은 식민지 시기부터 한 6, 70년대까지는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었는데요. 7, 80년대에 이들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사실 난지도 같은 쓰레기장에 이 사람들이 머물게 됐어요. 근데 하지만 이 일이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다시 노인들이 다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가난의 문법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의 모습은 늘 변해왔다. 갈 곳 없는 고아의 모습, 달동네 노숙인에서 리어카를 끄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제 가난의 문법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가난은 비가시화되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에 올 가난이 어떤 모습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아마 모를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왜 여성 노인만 대상으로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한국의 경우는 빈곤이 할머니화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즉 성장만 하고 싶어 했던 사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개발국가의 유산이라는 건. 즉 성장을 위해서 누구를 노동자로 삼아야 했는가에 대한 결과인 거죠. 즉 남성 노동자 모델, 여성 부양자, 여성을 돌봄으로 삼았던 그 모델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1970년대에 여성의 취업률은 20% 정도였어요. 기혼 여성의 경우는 20% 취업을 하는데 그 취업하는 곳 자체가 대부분은 서비스직이거나 공장의 최하위 노동자였어요. 즉 이 사람들은 경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직업을 가져야 될 때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벌 기회를 갖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돈이 되면 뭐든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들은 여기에 노쇠, 쇠하다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상속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큰 문제는 일종의 가족주의 그리고 즉 가족만 안전망이 되는 사회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IMF 시기는 한국의 모든 사회 서비스들이 멈췄어요. 예컨대 가장 멈춘 지점은 금융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늘 그래왔듯 가족이 잘 돼서 가족에게 다시 돈을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거죠. 즉 거기에서 생겨난 즉 국가나 금융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겨난 문제를 가족이 책임지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노인이 돼서 더군다나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성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뭐 일시적인 근로기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경력 단절도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고 직업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선 가족을 돌보게 하고 경력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사실 가난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난한 생활과 가난한 일을 하게 되는 데에는 성역할에 따른 생애 경로, 그리고 가족주의적 전통에 따른 선택,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노인이 된 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예요. 그렇지만 차상위 계층인 가난한 노인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이미 노령기에 접어들었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도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구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난해졌는지는 얘기를 했으니 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일은 경력도 혹은 기술도 없는 노인들이 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올 때 느끼는 것처럼 아유 돈 버네라는 간단한 수식으로 할 수 없는 끊임없는 경쟁이 있고 일종의 자력구제해야 되는 상황에 스스로를 계속 몸바쳐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상 이건 자본주의 안에서 시장의 가장 밑단에 있는 고물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도시 하층민이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 없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각 주택이나 빌라 아래에 있는 쓰레기들을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가 같은 곳에 가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지점인 일종의 대리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가 돈이 아니라 쓰레기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아주 심야 시간에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들을 파헤쳐서 가져가시는 분들이에요. 운반의 경우는 운반 수단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지를 결정하는 게 리어카 같은 수단인 거죠. 운반 수단이 말을 해주는 것인 거거든요. 제가 작업한 게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남성에게도 운반 수단의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여성들을 압도할 수 있는 장비를 운용하면서 성적 차별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두 번째는 남성의 경우 사실 이 일이 아무리 모은다고 해도 돈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성은 가능한 한 자기의 힘을 맥시멈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숙제를 가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남성이 낫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은. 사실 이 구조는 운반 수단이 보여주는 건 이 사람들은 적자생존의 상황이기도 하면서 끝없는 경쟁 상황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운반 수단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정리를 하면서 했던 키워드는 한 5개 정도예요. 가난한 노인들의 선진국인 이 사회인데 그 가난한 노인들은 비공식 노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끝나지 않는 노력이라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중산층에서 밀려났다는 이유로. 하지만 한편으로 또 절대적으로 가난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 이런 모델이 빈곤의 할머니화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점에서 가난의 문법이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한 건 그 다음이 무엇일지 이제 계속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나름의 숙제가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면 폐지 죽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단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은 폐지를 줄 일이 없습니다. 고물 비즈니스가 그대로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얘기겠지만 노인의 빈곤율은 지금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폐지를 줍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도는 지속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노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봐야 돼요. 이 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노인이 될 우리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는 인간으로 해야 될 건 개인에 대한 감각보단 제도와 사회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보호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삶이 해치지 않을 사회와 국가가 제도를 고민하게끔 고민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